안녕하세요. 고정관의 속속경제 고정관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이 뒷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가우디의 걸작이죠.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제가 이 담당하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1 년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약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 작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년 여 년 동안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인 대단한 작품인데요. 일단은 제가 배경을 한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 대단한 가우디 작품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좀 그야말로 밀당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 엊그제 발표한 걸 보니까 중국에서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당분간은 화해 제스처가 나오지만은 여전히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가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중 패권 전쟁의 전망과 한국 선택이다. 이런 걸 시 주제인데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두고 더욱더 그 경 패권 전쟁이 가열될 그런 전망인데, 한국의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전망은 특히 인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히토류가 인제 반도체라든지 방위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생산 요소인데, 히토류 생산을 하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호주 기업에 대해서 3,040만 달러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히토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대중 의존도 축소 대책을 마련하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히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 금지, 금수하는 가능성도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이번에 곧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맞춰서 히토류 생산을 작년에 비해서 27% 증가하겠다 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히토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이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2차 대상은 에너지나 국방용품,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하고 국가 안보를 더 공고히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요구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을 육성해서 직접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축소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러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미국의 지금 생산 거점을 더 확대하는, 생산을 더 확충하는 그런 보도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는 현재 중국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일본, 프랑스 이런 데 조금씩 공급하지만 히토류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보도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히토류 정제 기술을 금수 가능성을 보도한 걸 보면은 히토류는 많이 나지만 이걸 정제하는 기술이 여전히 중국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역시 말이죠.
예, 중국이 이번에 약간의 그 화해 제스처를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그 취임하자마자 내놓고 있는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강경 대책에 대해서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간단하지는 않다. 금방 마무리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냉전 2.0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콜드 워라고 그래서 미국 언론인 월터 리프만이 포린 어페어스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핫워에 대응한 개념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 전쟁 핫워인데 그에 들어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상태를 콜드 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련 중심의 블록과 미국 중심의 블록으로 양분된 것이 1차 냉전이라 한다면은 지금 중국 중심의 블록과 미국 중심의 블록으로 양분되는 2차 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종언되고 미중 대결별이 인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트럼프 시절에는 인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배타적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는 EPN이라는 것을 창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대중국 정책은 강경합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여러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특히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2.0의 패러다임이 결과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배경을 보면은 간략히 보면은 인제 저성장 때문에 자국의 일자리 중심의 보수적 반세계화가 더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피할 수 없는 근본 일척이 어 지금 근본 일척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우위로 세계 경제 패권을 노리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 4차로 이제 나누는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세계를 200여 년 지배했습니다. 1840년대 전기가 발달되면서 미국 우위의 경제가 2차 산업혁명을 미국 우위에 인제 세계 경제가 구조가 만들어졌고 1980년대 인터넷 컴퓨터 등이 역시 3차 산업혁명도 역시 미국 중심인데요.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 2015년 이후에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대변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인제 미중 간에 지금 통상뿐이 아니고 기술 패권 전쟁도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는 인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인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선못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 장기 정체론 secular stagnation이라고 하는 장기 정체론도 대두가 돼 앞으로 경제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잠재 성장률이 또 하락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인제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대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인제 그런 통상 전쟁이나 기술 전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국 일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 중심의 보수와 반세계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나 환율 전쟁이 가속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제 트럼프와 달리 트럼프는 인제 옛날에 TPP에도 탈퇴하면서 쌍무 협정 중심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TPP 탈퇴했죠. 그래서 인제 한국도 인제 그런데 바이든은 다자주의로 복귀한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TPP, 이 TPP가 좀 더 대체된 것이 일본 중심으로 바뀐 게 CPTPP인데 이 CPTPP에 가입이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대중 노선, 지금 미국과 쟁패가 예상되는 미국을 바짝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건 왜냐하면 세계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인데 비해서 바이든은 다자간 조약에 참여해서 CP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미국에 많이 수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이 부분 때문에 수소차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소를 공급하는 포철과 그런 기박도 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큰 부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강경 정책을 하고 중국의 평창에 제동을 걸 그런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상도 그렇게 되면서 문제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제 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정책을 강경하게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에 중국에 과도하게 치우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인제 뭐 RCEP 중국 중심의 RCEP이라고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맹제 협정을 추진했고 지금도 더 이미 이제 협정은 체결됐고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일본 중심의 CPTPP가 인제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2018년 12월에 출범시켰는데 미국이 빠졌었는데 트럼프는 다자주의를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빠졌는데 어 이제 미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화나 이런 면에서도 지금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것을 중국에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용인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금융 면에서도 지금 AIIB를 설립해서 ADB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RCEP인데 여기 RCEP이죠. RCEP을 보면은 CPTPP 보면 RCEP이 여기에 인제 16개국이 중국 중심의 1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플러스 3 였거든요.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3 에다가 인도, 호주, 뉴질랜드도 여기 가입해 있어서 16개국이 됩니다. 반면에 CPTPP는 11개국인데 여기에 우리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가입자 요것이 큰 이제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이 CPTPP에 들어와서 그러면 한국도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이 다자간 협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라서 통상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여기 다자간 협상에 가입을 일본이 그렇게 반갑게 허용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일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상 문제까지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가입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RCEP에만 가입돼 있다 그러면 거의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중국에 기울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국에만 기울고 한미일 중심 미국, 일본 중심되는 다자간 협정에서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RCEP과 CPTP를 간단히 비교하면 인제 CPTPP는 11개국이고 RCEP은 16개국이라서 인구도 CPTPP는 5억 명, RCEP은 35억 명인데 GDP를 보면은 CPTPP가 10조 달러, RCEP은 24조 달러. 그래서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도 역시 RCEP이 더 훨씬 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중국은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된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일단은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항상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때에는 약간 이런 유화책을 제시했다가 다시 또 강경적으로 돌아갔다가 강원 양면 정책을 항상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미국이 트럼프가 강경하게 대중 정책을 가지고 나올 때는 중국의 왕량이라고 하는 경제 담당 우리로 치면 한 부총리쯤 되는 분이죠. 부총리 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중국은 지금 대국 굴기를 안 한다. 대국 굴기. 대국이란 미국이 이제 중국이 대국으로서 우뚝 올라서는 걸 대국 굴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아직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2-3년 전에 읽었던 논문을 보면은 항상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연초에
미국의 그 국제인 연구소와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죠. 그 연구기관에서 같이 연초에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은 거의 중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연구원인데 미국에 대해서 우리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견줄 국가는 아니다. 우리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논문이 거의 일관되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강경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강경 정책으로 또 회귀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은인자중 실력을 배양해서 미국과 쟁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이죠. 약할 때는 은인자중하고 강할 때는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라고 그래서 아시아 정수면 블록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도 참여하고 1대1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중심 블록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그런 문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네스 부양을 통해서 자력 경쟁을 하겠다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미국이 계속 압력이 계속 심해지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죠. 그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한국의 가장 높은 대중 의존도가 문제인데요. 지금 높은 수출 의존도와 많은 직접 투자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국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그것이 대북 문제와 북중 의존도, 북한과 북중 의존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일 동맹 강화로 갈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한국은 직면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요게 19년 자료인데 보면은 우리가 수출은 25%를 차지하고 있죠. 수입도 22%를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죠. 최근에 인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 경제적으로 너무 높은데 직접 투자는 최고 2010 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이제 2006년을 계기로 해서 좀 공장이 줄고 있습니다. 2006년에 2,393개가 진출한 이후에 줄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인건비도 오르고 또 중국에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19년 말로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7,680개 정도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공장들이 SK나 삼성 같은 큰 공장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금액으로는 상당히 미국이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때 내놨던 것이 지금도 바이든 때도 유효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아마 유효하리라고 보여지는 중 하나가 G7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G7을 확대해서 트럼프는 G11 발언을 얘기했는데요. G11 발언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런던에서 열리는 이것이 온라인으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런던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받아서 한국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때는 G11으로 공식적으로 확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G11 구상은 이런 거죠. 인제 점점 이렇게 이제 파란 나라들 러시아,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초청을 이렇게 참여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를 초청해서 그러면 4개국을 초청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지금 G7에다가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미 초청을 받았고 미국 입장에서 호주와 인도는 쿼드라고 그래서 4개국의
미국 중심의 4개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쿼드가 인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그다음에 러시아를 초청하면은 인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러시아를 초청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제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미국의 쿼드라 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호주를 연결하는 이런 대중 방어망 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거. 이번에 얼마 전에 쿼드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고, 좀 있으면 쿼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인제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한국 일본과 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서 우리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체제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 쿼드 시스템에 가입하느냐, 또 그건 방어 시스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사과를 하면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에서 순전히 돈을 대서 만든 화해재단을 문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화해재단을 인제 파기하고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중국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요렇게 요게 인제 1대1로 전략인데,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은 더욱더 아시아 지역을 지금 지역에서 맹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제 미중 간의 쟁패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국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문제죠. 한국이 이번에 RCEP이나 한국은 여기 AIIB도 가입해 있거든요. 요 1대1로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중심의 1대1로와 그다음에 AIIB 그리고 RCEP에도 가입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쿼드에도 미일 중심의 쿼드에도 가입해 있지 않고, 미일 중심의 CPTPP 가입도 지금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한국이 지금 굉장히 대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그 가운데는 북한이 인제 있습니다. 북한이 있죠. 미국도 인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을 가하는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ICBM을 날리려고 지금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북한 문제를 중국이 해줄 수 있다 하고 인제 미국과 한국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게 중국이 북한 통제에 대한 협조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또 인제 북한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핵리협을 가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미국과 한미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한국이 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종북이라고 그래요. 종북 친중 정책을 하게 되면서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중간에 중심에 북한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 일본 중심의 다자간 체제에서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제 앞으로 한국이 여기서 굉장히 잘못하면 한국이 어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제 항상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가 패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꼭 전쟁이 났습니다. 그걸 뭐냐면 투기디디에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투기디디에스 함정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기디디에스 함정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 일극 체제로 가다가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한국 문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투기디디에스 함정이란 이론에 의하면은 반드시 이때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한국이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상당히 한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까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한말의 형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책략이라고 조선책략에서 연미, 친중, 결의를 해야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인제 구한말에 일본에 방문했던 우리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웅집에게 청나라 주일공사관 참사관이었던 황준원이 제시한 것이 바로 조선책략인데 여기서 연미 미국과는 연대하고 일본 중국하고는 친하고 일본하고는 결전을 맺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그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잘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굉장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식민지로 가고 말았던 거죠. 자, 한국의 선택은 지금 이 냉전 2.0 시대에 죽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대륙국가죠. 죽의 장막 중국이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유의 바다로 나갈 것인가? 해양국가죠.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죽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선택의 직면에 있는데 이 해양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젊은이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임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6.25 동란을 겪고 53년에 정전을 하면서 그 당시 미군이 철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이런 걸 하면서 정미국이 한다고 하면 우리 혼자라도 북진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그런 과감한 아주 미국을 놀라게 한 그런 결기를 보인 끝에 만들어낸 게 한미성호 방위조약인데 이 방위조약을 체결한 끝에 그리고 나서 하신 그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 우리가 드디어 오랜 대륙국가로부터 예수에서 벗어나서 해양국가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이 평화를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만큼 한 가장 큰 그 배경에는 안보가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기반이 되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그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한미일 관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반면에 친중 종북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한말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대중 수출 연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하락에 대비해서 국내 고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된다. 고부가치 서비스 육성되는 길만이 우리가 임금도 올라가는 중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동맹도 공고해야 된다. 주변에 우리 강경화 장관이 그냥 불쑥 산불 정책을 내세워서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갖고는 무작정 뭐 그냥 아무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경제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창달을 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한다. 미국과 일본이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가치를 공유한다. 중국은 우리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등소평 이후에 개방했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뭐니 해도 국방력입니다. 부국 강병이 안 되고는 나라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한말 때 국방이 너무 약하고 재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사가 국내에 진주하고 또 일본군이 또 그에 또 대항하느라고 들어오고 우리는 어떻게 뭐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 노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길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고구려 때 정도나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당나라를 이기고 그랬지만은 정말 최근에 와서 인제 중국이 계획 개방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한 30년 동안 70 년대, 87 뭐 한 80 년대, 90 년대, 2010 년대 정도까지 한 30년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운 잘 사는 그런 나라였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정말 중국에서 중국을 사대하면서 살아왔죠. 다시 그런 주거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바다로 나갈 것인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일들.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방력을 증강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고부가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대한민국도 번영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제가 요즘 이렇게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강온이 교차하는 그러면서 패권을 두고 좀 경쟁하고 있는 미중 간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있는 대한민국, 복잡 미묘한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